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던 부부는 은퇴 후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집을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를 심고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를 심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고 가끔은 이웃과 김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후는 평화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남편의 무릎이 갑자기 안 좋아졌고 눈이 쌓인 마당은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두려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차로 40분, 마트는 언덕 아래 30분 거리. 그렇게 그들은 결국 도시로 다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몇 년 전 들떠서 준비했던 집에서 다시 박스에 짐을 싸며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긴 좋은 집이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에 맞는 집은 아니었네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는 집에서 끝까지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낯선 곳으로 옮겨가는 일은 상상만 해도 피곤하고 막막하지요. 살림을 옮기는 것도 걱정이고 정든 이웃과 헤어지는 것도 아쉽고 익숙한 버스 노선과 시장을 떠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냥 여기서 살다 가면 되지 뭐. 나는 이 집이 좋아. 이 말에는 긴 세월의 정이 담겨 있고 하루하루 살아낸 흔적이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노인 10명 중 8명이 최소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예고 없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자녀의 형편이 바뀌거나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짐을 싸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그 이사가 준비된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살고 싶은 집이 아닌 그저 구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기까지 한 공간에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사를 계획한 적도 없었고 그럴 준비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자식과 갈등이 깊어져 함께 살 수 없게 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몸이 되어버리거나 병원 갈 일이 잦아지며 교통의 불편함이 불안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던 집이 점점 버거운 공간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으로 변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집에 큰 불만이 없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집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도 이 공간이 나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의 순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6가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준들은 단지 집을 고르는 데 필요한 팁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불안하게 살 것인지 평온하게 지낼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 집에서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집이 내 삶에 맞는 집인지,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 주거 선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6가지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단순히 편리한 공간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집의 크기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거나 독립하고 나면 부부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는 큰 집이 필요 없지. 관리도 힘들고 전기세나 관리비도 많이 나오니 작은 집으로 줄이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더 작고 아늑한 집으로 이사하면 청소도 편하고 관리비도 줄고 겨울엔 난방도 빠르게 되니까 처음엔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집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깔끔하고 좁아서 편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머물 곳이 없다, 답답하다, 정리가 안 된다는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은 계속 쌓입니다. 자식들 사진이며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오래된 책들, 고장나서 고쳐야지 하면서 놔둔 가전제품, 손주들 놀러오면 쓰겠다고 보관 중인 이불과 식기들까지 정리하려고 마음먹지만 막상 손을 대면 추억이 얽혀 있어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방 한 구석, 거실 한켠에 박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집은 짐이 조금만 늘어나도 쉽게 어수선해집니다. 발 디딜 곳이 좁아지고 가족이 함께 앉을 공간이 사라지고 식탁은 짐 올려놓는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의자에 앉아 차 한 잔 마실 공간조차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까지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공간이 이렇게나 어수선했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지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간의 여유가 곧 마음의 여유라고 합니다. 집이 좁고 답답하면 생각도 좁아지고 기분도 가라앉는다고 하지요. 그만큼 공간의 크기는 단지 평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에 가장 적절한 집의 크기를 평균 18평에서 20평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부부가 각자 방을 하나씩 쓰면서도 거실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주방과 화장실이 분리된 구조로 생활 동선도 훨씬 편해집니다. 짐도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고 손주가 놀러와도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옷장이 부족해서 사계절 옷을 매번 꺼내고 넣는 불편도 줄어듭니다. 혼자서도 청소나 정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이지만 동시에 나만의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살아도 서로의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또한 이 정도 크기의 집은 관리비나 난방비도 무리되지 않고 아파트형 구조라면 난방 효율도 높아져서 겨울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이웃을 초대하기에 민망하지 않고 생활의 흐름을 유지하기에 안정적인 구조가 나옵니다. 작은 집은 작아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작게 줄였을 때 생활과 정서 모두가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작정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동선으로 하루를 보내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줄일 수 있어도 사람의 삶은 줄일 수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머무는 공간은 최소한의 여유를 품고 있어야 그 안에서 일상도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고를 때는 단순히 평수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이 집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작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큰 것이 무조건 낭비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게 맞는 크기입니다. 내 삶에 꼭 들어맞는 옷처럼 집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맞춰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집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병원보다 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지.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갈 수 있어야 하니까. 맞는 말입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정기적인 진료나 약 처방을 받기에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결국 아픈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병원이 곁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덜 아프게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지 않도록 미리 건강을 지키는 공간, 그런 곳이 가까이 있어야 진짜 노후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채워주는 공간이고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일상의 중심지입니다. 아침에는 스트레칭 수업, 점심엔 저염식 도시락 제공, 오후엔 그림 그리기나 스마트폰 배우기, 저녁 무렵엔 합창 연습이나 영화 감상까지 이 모든 것이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공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전부 무료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복지관이 가까이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인사 한마디, 잠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 수업 끝나고 함께 먹는 점심 한 끼, 이런 사소한 일상이 노후의 정신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외로움을 덜 느끼며 치매 예방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병원은 다릅니다.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고 기다림이 많고 치료는 받지만 일상은 거기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골이 아닌 이상 웬만한 도시나 동네에는 병원과 약국, 내과나 정형외과, 한의원까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보로 10분 이내에 병원 두세 개쯤 있는 동네는 흔합니다. 구급차 접근성도 높아졌고 중소도시에도 대학병원이나 전문센터가 들어서면서 진료 접근성이 많이 개선된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만 하는 주거 선택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동네를 먼저 생각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복지관이 있다는 건 그 지역이 노인을 위한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노후의 일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생활기반 시설입니다. 또한 복지관 주변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고 공원이나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공공시설이 함께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출이 많아지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지관은 내가 건강할 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활동하고 싶을 때, 아직 뭔가를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이어주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병원은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덜 아프게 살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집을 고를 때 병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를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병원만 가까우면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어떤 곳에 살아야 할까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복지관이라는 공간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만 하는 삶보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복지관이 가까운 동네에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녀와 함께가 아니라 자녀 근처에 따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함께 사는 건 어찌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같이 먹고 손주도 돌봐주고 오가는 대화 속에 정이 넘치고 때로는 며느리나 사위와도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그림. 처음엔 누구나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낫겠지 싶고 손주들 재롱을 가까이서 보는 것도 큰 기쁨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함께 살게 되면 생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손주는 예쁩니다. 하지만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움직이고 식사 챙기고 기저귀 갈고 낮잠 재우고 놀아주고 울음 달래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자식은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봐주시겠지. 오늘도 부탁드려야겠다 하는 분위기가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해야 할 일은 많아지며 하루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내 몸이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늘 집에 있으니 자유롭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면 괜히 죄송하고 친구를 초대하기도 꺼려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가벼워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부모도 불편하고 자녀도 조심스럽고 손주 돌봄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동거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손주를 봐주는 일이 지속되면 일상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시간은 없고 내 식사 시간도 제때 챙기기 어려워지며 건강관리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가 자랄수록 돌봄의 무게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기어다니던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말문이 트이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체력적으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함께 살지 않고 가까이 따로 사는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혹은 도보 5분 거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까이에 있으니 손주가 아플 때 도와줄 수 있고 부모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바로 가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플 때도 자식이 부담 없이 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붙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의 공간을 배려하게 되고 부모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면서 돕는 만큼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에서의 관계는 오래 갑니다. 부담이 쌓이지 않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가끔은 손주를 봐주고 가끔은 혼자 차도 마시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복지관에 가거나 동네 산책도 할 수 있어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주 돌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고마움이 오래 갑니다. 자녀와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필요할 때는 도울 수 있지만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각자의 생활 리듬과 가치관이 다른 시대에는 가치 있는 시간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가까운 거리에서 따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네 번째 기준은 전원주택의 현실은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하면 복잡한 도시는 떠나고 자연이 있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르고 나무를 심고 강아지와 산책을 다니며 하루하루 여유롭게 살아가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꿈꾸며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기대와 현실은 꽤 다릅니다. 전원주택의 생활은 생각보다 체력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고 김을 메고 풀을 뽑느라 허리가 시큰거리고 무릎이 쑤십니다. 여름에는 모기와 벌레가 집 안까지 들어오고 선풍기와 에어컨만으로는 더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가을에는 마당에 낙엽이 끝도 없이 쌓여 하루 종일 쓸고 또 쓸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 아침부터 삽을 들고 마당과 진입로를 치워야 합니다. 그 눈이 얼어붙기라도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망설이게 됩니다. 전원주택은 관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가 얼어 터지는 일이 흔하고 하수도 문제나 보일러 고장, 지붕 누수, 창틀 틈, 바람 같은 크고 작은 유지보수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와서 고쳐줄 수 있는 기술자도 주변에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시에 살 때는 전화를 하면 당일에라도 와주던 일이 시골에서는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자연은 조용하고 공기는 맑고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는 날이 길어지면 몸이 먼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오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피곤하고 괜히 눈물이 나는 날이 생깁니다. 특히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흙냄새보다 사람 냄새입니다. 산새 소리보다 더 필요한 건 이웃의 인사 한마디이고 맑은 공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고혈압보다 무섭고 고립은 병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자연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저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후의 삶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과의 동행도 좋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연결된 환경입니다.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고 병원과 복지관이 가까이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와 연락이 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리, 그런 공간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편안한 노후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공원이 곧 약국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부동산을 소개할 때 공원이 가까운지 여부를 꼭 함께 설명합니다. 심지어 어떤 동네는
이 근처는 공원이 있어서 집값이 올라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 들으면 그냥 환경이 좋다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공원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공원이 가까운 동네에 산다는 건 내가 매일 걷기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만으로는 꾸준히 걸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가까운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걸을 기회가 많고 몸을 움직이는 빈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공원은 약국보다 먼저 챙겨야 할 공간입니다. 약은 몸이 아플 때 먹는 것이지만 공원은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매일 한 바퀴 걷는 습관이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병원이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자주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한적한 산책로를 걸으며 나무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고 벤치에 앉아 이웃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꽃을 바라보며 한숨 돌릴 수 있는 그 여유, 그게 바로 노후의 산다운 삶을 지켜주는 조건입니다. 발 디딜 수 있는 땅,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쉼터,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공원이 바로 노년을 위한 가장 든든한 약국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은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팔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니까 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어쩌면 정든 집에 대한 애정이고 한평생을 지켜온 공간에 대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배우자와의 이별로 예상치 못한 생활 구조의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혼자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져 요양시설로 옮기거나 자녀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팔리지 않는 집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가격을 내려도 거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짐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집을 팔 수 없다면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후에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는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신축이 아니더라도 관리가 잘 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고 병원, 마트, 버스 정류장 등이 도보 거리인 집,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의 소형 평수 아파트들은 노후에 수요가 많고 향후 매매도 비교적 원활합니다. 그런 집은 살기에도 좋고 팔기에도 좋은 집입니다. 이제 집을 고를 때는 단순히 어디가 마음에 드는가 보다 나중에 이 집을 팔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현명한 준비입니다. 집을 판다는 건 단지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담긴 시간을 정리하고 다음 삶을 위한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집이 나중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공간이어야 하고 시장이 원하는 구조와 입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끝까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사가 필요 없어 보여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지금 내가 사는 집이 팔 수 있는 집인지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 미래의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지금의 집을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준비의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여도 괜찮습니다. 복지관을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동네 병원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와 가볍게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당장 바꿀 수 없어도 생각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공간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리된 공간, 편안한 동선, 가까운 인프라,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런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은 비싸거나 멋진 집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집입니다.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격표가 아닌 삶의 조건으로 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많은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건강도, 가족도, 사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일상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집이 필요합니다. 지금 집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없다면 언젠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허둥지둥 준비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준비된 집은 더 이상 불안을 남기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삶은 결국 매일 반복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공간이 내 몸과 마음에 맞춰져 있다면 노후는 훨씬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다음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